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굳은 땅 홍해거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주 마당에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겨울이 도치와 함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녀석이 형이고요. 얘가 동생입니다. 때마침 동백꽃도 너무나도 예쁘게 활짝 피었네요. 보통은 12월 달 만개하는데 어찌된 영문이지 저희 마당에서는 이렇게 늦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진료 과목입니다. 전문의 제도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 현재 26개 분야의 전문의 제도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이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등이 있는데요. 최근 흉부외과가 그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흉부외과라고 부르면 안 되고 심장혈관 흉부외과라고 불러야 합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전문 과목을 바꾸는 게요. 의사들끼리 모여서 뚝딱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좀 와닿지 않네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의도는 그런 겁니다. 흉부외과란 말이 한자하고 어렵고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심장 수술도 하고 혈관도 다루고 또 흉부의 폐나 식도도 다룬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 그냥 흉부외과 하면 굉장히 그동안 익숙했는데 굳이 그렇게 길게 심장혈관 흉부외과로 바꿔야 하는지 저는 조금 와닿지 않네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그렇게 바꾸기로 했으니까 저희는 존중해야죠. 비슷한 맥락으로 정신과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옛날엔 정신과 참 부르기 편했는데 요즘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또 바꿨다는 얘기죠.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도 다루고 몸의 건강 또 의학이라는 아카데믹한 느낌도 준다. 아마 이런 취지로 바꾸신 것 같은데 저는 일반인들 소비자 입장에서 길어져서 점수를 좀 주기가 그러네요. 제일 잘 바꾼 예로는 저는 영상의학과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진단 방사선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방사선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몸에 나쁘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방사선뿐 아니라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단뿐 아니고 중재적인 시술이라 그러죠. 방사선 하던 분들이 가느다란 도관으로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검사도 하고 심지어는 치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상의학과는 굉장히 현대적인 의미로 또 낱말의 길이도 늘어나지 않고 잘 바꾼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분야가요. 사실은 또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가 아기를 낳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의 질병들을 많이 다루는데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진료 과목이라는 걸 알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여성의학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과목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어딜까요? 비뇨의학과입니다. 여기도 옛날에는 비뇨기과 하다가 지금은 비뇨의학과로 또 바꿨죠. 왜 반발을 했냐면 안 그래도 비뇨의학과 하면은 남성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고 실제로는 여성 환자도 많이 본단 말이죠. 비뇨의학과에서 요실금이나 아니면은 결석이 생겼다라든지 성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뜩이나 비뇨의학과는 남성 환자만 보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좀 억울했는데 산부인과에서 여성의학과라고 하면 그나마 있던 여성 환자들이 다 글로 갈까 봐 어떻게 보면 좀 환자를 빼앗긴다는 그런 반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단체 간에 좀 알력이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여성의학과로 바꾸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의사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인 환자 입장을 좀 감안할 때 좀 쉽고 또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그냥 소아과 했는데 청소년도 우리 영역이다. 뭐 이런 이론을 배경으로 환자를 좀 더 많이 보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고등학생도 우리과 소관이다라는 취지로 과거의 소아과가 지금은 이제 소청과,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로 이름이 길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진료 과목 알쏭달쏭한 거 몇 가지 의학 상식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필수 진료라고 하죠.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차대한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 과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세요. 내외 산소 이렇게 부릅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 네 개 과가 실제로 뭐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응급실이나 아니면 뭐 암이나 중풍이나 뭐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죠. 특히 내과가 아주 중요하죠. 자, 사람들이 내과라고 하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요? 안을 본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뭐 약으로 치료하는 이런 진료 과목을 연상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절반만 맞춘 겁니다. 실제로 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내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약물을 치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을 하는 과죠. 진단을 하기 때문에 내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은 두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진단이 있고 치료가 있고. 사람들은 치료를 중시하죠. 진단을 무시합니다. 근데 저희 의사들 입장은 사실은 치료보다 진단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단만 정확하게 내려지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학회나 교과서에 가이드라인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진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모호한 증상일 때 뭐 이게 기침이 나는데 이게 뭐 비염 때문인지 천식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뭐 진단을 해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과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질병의 진단을 도맡아서 하는, 그래서 의학의 꽃인데 유감스럽게도 요즘은 이 내과 의사를 똑똑한 전공의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그게 참 큰 문제예요.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죠. 소아청소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알다시피 뭐 응급실도 폐쇄하고 심지어는 병동도 문을 닫고 산부인과도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외과는 뭐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3D,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기피과였고, 이 네 개의 과목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걸 방치하면 안 된다.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근본적으로 이런 어려운 진료 과목을 선택하는 의사들에게 제도적으로 적절한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를 늘려도 내외 산소로 가는 의사는 부족하고 여전히 피부과 성형외과로 갈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자, 외과는 뭐 수술하는 과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심장, 혈관, 흉부외과는 심장, 폐, 식도 이런 걸 다루는 거고요. 그러면 신경외과는 이제 이 뇌라든지 디스크와 같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쪽 치료하는 데죠. 정형외과는 이제 뼈와 관절을 치료하는 거고요. 분야가 다 나뉘잖아요. 성형외과는 뭐 알다시피 미용 성형하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이탈, 필수 진료를 맡는 건 외과입니다. 따로 있어요, 외과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일반 외과라고 불렀죠. 제너럴 서저리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명칭을 확 줄여서 그냥 외과라고 개칭을 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우리야말로 외과의 본류다. 일반자도 떼자. 여기서 뭘 합니까? 위암, 뭐 대장암, 간암, 뭐 췌장암, 유방암, 뭐 아니면 갑상선암 이런 그 내부 장기의 중요한 암 치료들은 수술은 말씀드린 다 외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은 외과에서 진단도 아예 함께하는 경우가 많죠. 예컨대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면 유방암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유방암은 내과로 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외과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방암은 전통적으로 외과에서 진단부터 포함해서 치료까지 다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신경과와 신경외과도 구분해야죠. 신경과는 말 그대로 신경의 내과. 예컨대 여기서 다루는 병은 두통. 두통이 있을 때는 기왕이면 뭐 내과로 가도 되지만 처음부터 신경과로 가면 더 정확하죠. 그리고 뭐 경련이 있다라든지 파킨슨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중풍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뇌졸중이 있다라든지 이런 병들은 전부 다 신경과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면 뭐 마비가 된다라든지 뭐 떤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신경과 전문의를 찾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과가 직능이 다 다르고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병리과도 있네요. 옛날에는 해부병리과 했는데 요즘 그냥 병리과로 줄였죠. 여기는 조직검사를 하는 데입니다. 최종적인 유권 해석. 이게 정말 암인지 아닌지. 그분들이 하는 일은 이제 검체를 떼서 잘게 잘라서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하루 종일 현미경 보는 게 그분들 일입니다. 이게요, 칼로 무 자르듯이 암, 정상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때 전문가가 제대로 유권 해석을 못 내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유능한 병리과 의사도 현대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임상병리과라고 불렀던 지금은 진단검사의학과라고 말하죠. 여기는 이제 뭐 각종 검사, 특히 혈액검사나 뭐 소변검사나 이런 게 뭐 가래나 뭔가 검체, 몸에서 튀어나오는 걸 대상으로 뭐 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코로나 때 이번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죠. 각종 피검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학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와, 26개나 되는 진료과목을 어떻게 다 알아? 머리 아프다라는 분들 계시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가정의학과를 찾는 겁니다. 때마침 집사람이 또 가정의학과 전문이라서 또 집사람 편드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패밀리 메디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차 진료 의사입니다. 동네에 있는 나의 주치의죠. 그러니까 가볍고도 흔한 증세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분들이고 나와 내 가족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의학적인 증세들이 이분들 선에서 90% 다 치료가 끝납니다. 그래야만 의료 낭비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볼 때 이분은 좀 스페셜리스트, 세부 전문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할 때 의뢰서를 통해서 비로소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내외산소 등등 아까 말씀드린 26개 전문 과목 전문의에게 가는 게 옳은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의사의 90%가 전문이고 대학병원뿐 아니라 개원가에도 나와서 가정의학과 의사와 경쟁하면서 치료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자기 전공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제도적으로는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 동네 1차 진료 의사를 양성하는 게 소비자인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의료비가 갈수록 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내가 만일 어디가 아플 때 어느 과목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가까운 병원의 가정의학과 의사를 만나시면 그리고 그분들 의견대로 해당되는 병원의 진료 과목을 찾아가시면 가장 확실하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뭐 어디 빅5 병원의 전문 과목으로 바로 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할 때 겨울이와 도치가 얌전히 잘 있네요. 여러분, 봄이 완연하죠. 아무쪼록 행복한 봄 맞이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